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귀화용 종합평가 샘플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작문형 시험과 구술형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용 종합평가 어떤 문항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보셨나요?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직장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200자 내로 글을 쓰시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에는 책에는 없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글쓰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조건에 맞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장을 여러분이 고를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연봉, 뭐 아니면 어떤 조건들, 뭐 거리상의 위치, 뭐 그다음에 회사의 규모, 뭐 이런 것들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출퇴근하는데 뭐 1시간 걸리거나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글쓰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같을지 아니면 조금 이상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직장의 선택의 조건 이랬을 때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아니면 그 직장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나중에까지 미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적절한 월급과 휴식 필요하죠. 그 다음에 회사의 규모, 너무 작은 회사는 뭐 경영상의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안전한 직장, 그리고 우리가 직장 선택할 때 좋은 동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회사의 분위기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선택의 조건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쓰면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렇다면 그런 회사는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직장 선택하는 이 부분은 교재에 나온 게 아니라서 아마 여러분도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제가 하여튼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맞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 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장을 선택할 때 회사의 규모나 월급, 안정성 등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일을 통해 자신이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에 대한 만족감이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조건에 맞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고 경력을 쌓는 게 필요하다. 제가 선택할 때 뭐 여러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여기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일에 대한 만족감이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이유까지 쓴 거고요. 그런 조건에 맞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인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자격,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글쓰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200자가 되는지를 보려면 원고지에 이렇게 적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원고지에 적어보시면 여기 한 칸 띄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는 띄우시면 안 돼요. 여기 띄우면 안 된다는 거. 띄어쓰기 있어도 여기 띄지 말고 한 칸 띄지 말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200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글을 써보시고 원고지에 옮겨봐야 아, 이게 200자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장소에 갔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보고 원고지에 옮겨보고 그것을 시험 볼 때 그 해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 전혀 새로운 문장은 아마 그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샘플 문항이 공개가 됐다는 거. 그럼 이제는 구술 시험의 샘플 문항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처음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조금 당황스럽지만 내용 자체는 조금 있었어요. 문화유산 이런 부분에 있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문화재는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생활도구, 유물과 유적, 성터와 궁터, 전통음악, 춤, 놀이, 굿이나 마을 축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크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유형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문화재로 궁궐이나 성곽, 불상 등을 말하고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것으로 공예기술이나 무용, 연극, 탈춤 등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재를 통해 조상들이 즐기던 여가 생활과 종교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하여 나라에서 관리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과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14개, 세계기록유산 16개, 무형 문화유산 20개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 문화유산 아마 이렇게 공부를 좀 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라의 문화유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질문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은 유형, 형태가 있는 것, 무형, 형태가 없는 것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궁궐, 여러분이 서울에 가면 보는 경복궁, 창덕궁 이런 것이 궁궐이고요. 성곽은 수원, 화성이 좀 유명하고요. 불상 하면 생각나는 게 신라시대, 그래서 그 석굴암 이런 것들이 기억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유형 문화재고요. 무형 문화재 같은 경우는 형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강술래 이런 것도 이제 무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훼손하다 이렇게 나쁘게 하는 거죠. 물건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국보로 지정한다라는 것은 국가의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다. 발굴이라는 것은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을 새롭게 나오게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이제 그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것도 뉴스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문제로 한번 볼게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문화재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1번, 2번 문제는 이 글을 읽고 여기 글에서 찾는 건데요. 찾으셨나요? 여기 부분에 나와 있죠. 네, 답을 해보겠습니다. 형태가 있는 문화재로 궁궐이나 성곽, 불상 등을 말합니다. 2번, 문화재를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통해 조상들이 즐기던 여가 생활과 종교 등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3번 문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 네, 여러분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찾으실 때는 구글이나 이런 그 검색하는 곳에서 여러분 나라 이름과 그
그다음에 문화유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도 좀 몇 개의 나라를 찾아봤는데 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저도 그냥 검색해서 찾아본 내용이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점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호이안은 베트남 꽝남성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마을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관광지입니다. 과거 베트남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서 외국의 문화와 베트남의 문화가 뒤섞인 특이한 마을입니다. 인류 최대 토목공사로 불리는 중국의 만리장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2007년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카트만두 계곡은 네팔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힌두교, 불교의 성지를 비롯하여 적어도 130개 이상의 주요 문화재가 있는 고대 아시아의 문명지입니다. 몽골의 오르온 계곡의 경관이 200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넓은 목초지 사이에 흐르는 작은 강이 주변의 풍광과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러시아에는 예술의 수도이자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역사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심지를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모든 건물이 문화유적인 셈입니다. 네, 마지막 나라입니다. 스리랑카의 캔디는 불교의 성지입니다. 캔디 신성도시는 싱할라 왕조의 마지막 수도로서 유명한 성지 순례 유적인 불치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은 읽기 문제로 읽기를 통해서 1, 2번은 읽기와 관련된 문제, 3번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4번, 5번은 한국사회 2의 이제 기본이나 심화에 있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네, 이 귀화용 종합평가 샘플 문항에는 모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심화 문제, 심화에서 가져왔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기는 심화에 있는 내용이고요. 44쪽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 했을 때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의 하나입니다. 대답을 한번 볼게요. 1980년 5월 18일 무장한 군인들이 광주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자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은 이에 저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희생이 있었는데 이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5번 문제는 국민의 4대 기본 의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네, 이거는 한국사회 2의 심화 2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4대 기본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국민의 4대 기본 의무에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4개의 답변을 드리는데 그럼 여러분은 그 중에서 하나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로 하는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단순히 군 복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할 의무를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만 6세 이상이 되면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근로의 의무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 안에서 정당한 근로를 통해 생활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질문이 뭐 기본권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이런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귀하용 종합평가 샘플 문항을 살펴봤고요. 여기에 있는 문제는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자료실에 문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도 생각을 정리해서 글도 쓰고 답변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